안녕하세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도둑놈이요. 그 자식이 데려온 여자는 상전이라는 걸 환감 넘어서야 뼈저리게 배운 60대 여자입니다. 이 말 듣기 참 거북하시죠? 저도 이런 말 할 줄 몰랐어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면 그게 다 돌아오는 줄 알았지. 근데 돌아온 건 돈이 아니라 멍이더라고요. 여기 이 가슴팍에요. 제 이름은 강혜숙. 올해 62살입니다. 요즘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요. 알람 소리가 아니라 손목 통증이 저를 깨웁니다.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단 마디가 꺾이듯 꺾일 때마다 이를 악물어요. 파스를 붙이면 그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이 냄새가 요즘 제 향수예요.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제일 파스 넘버 1. 새벽부터 왜 일어나냐고요? 손주요. 38개월짜리 제 손주 시우. 그 녀석 이유식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 이유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며느리 말로는 이유와 맞춤 영양식이래요. 사고를 새벽부터 고아요. 뽀얀 국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기름을 걷어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숟가락으로 살살 기름 한 방울 안 남기고 걷어내야 해요. 왜냐고요? 어머니, 사골에 기름 제대로 안 건드시면 시우 아토피 올라와요. 아시죠? 이게 아침 인사예요. 우리 며느리의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어머니 주무셨어요도 아니에요. 눈도 안 마주쳐요. 현관문 열자마자 아이를 떠넘기듯 제 품에 안기고는 폰 화면만 쳐다보며 그 말을 흘려요. 나긋나긋하게 칼날을 솜에 감싸듯이요. 처음엔 그 말투가 다정한 줄 알았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아이 건강에 진심이구나 싶었죠. 근데 매일이에요. 매일 사골기름 한 점 남았다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요. 거기에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웃는 얼굴에 땀방울 흘리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걸 딱 붙이고 한 줄 써요. 어머니, 호호호, 기름이 아직 둥둥 떠요. 시우 피부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주세용 요자 하나가 붙으면 부탁 같죠? 근데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사람 쥐어짜는 명령. 그래도 저는 합니다. 손주니까 기름 걷고 당근 찌고 브로콜리 데치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요. 용기마다 날짜 적고 스티커 붙여요. 이것도 며느리 지시예요. 색깔별로 분리하래요. 초록은 채소, 노랑은 단백질, 파랑은 탄수화물. 제가 뭡니까? 식당 주방장이에요? 군대 치사병이냐고요. 손주 이유식만이 아니에요. 시우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놀아주고 재우고 그 사이사이에 빨래 돌리고 아들네 집 청소하고 저녁 반찬까지 해놓아야 해요. 관절이 삐걱거려도 쉴 틈이 없네요. 시우가 낮잠이라도 자면 그때 겨우 솥밥 끝에 걸터 앉아 눈 좀 붙이는 건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혹시 시우가 깨서 울면 어쩌나, 며느리가 홈카메라로 보고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아, 홈카메라요? 며느리가 거실에 달아놨거든요. 시우 보려고 달아놨다지만 가끔 퇴근길에 전화가 와요. 어머니, 시우 자는데 왜 TV 틀어놓으셨어요? 소음이 수면질에 영향 준대요. 저도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시라고. 감시하면서 편하시라고래요. 이렇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전 유령처럼 빠져요. 제 집으로요. 아, 제 집이요? 아들네 아파트 바로 옆동이에요. 원래 전 시내 반대편에 살았어요. 조그맣지만 제 돈으로 산 제 이름 석자 박힌 아파트요. 근데 3년 전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옆동에 매물 나왔는데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시우도 좋고 엄마도 손주 매일 보고 얼마나 좋아. 내가 이사 비용은 다 낼게. 좋은 말이었죠. 겉으론 전 바보처럼 제 집 팔고 옆동으로 왔네요. 손주 가까이서 보겠다고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덫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전 옆동의 파출부가 된 거예요.
출퇴근 1초 걸리는, 연장 근무 수당 없는, 퇴직금 없는, 쉬는 날 없는 파출부. 이렇게 천일 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파출부도 월급은 제대로 받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제게 매달 쥐어준 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그 돈을 어디에 펑펑 쓰고 있었는지 들으시면 기가 찰 거예요. 매달 말일이면 며느리가 하얀 봉투를 하나 놓고 가요. 식탁 위에 툭, 눈도 안 마주치고요. 마치 배달비 놓고 가듯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 딱 20만 원이에요. 처음에 그 봉투 받았을 때 전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이고 안 줘도 되는데 이것까지 챙기네.' 싶었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그 봉투 놓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매달 똑같은 말. "어머니, 다른 집은 시어머니가 공짜로도 손주 봐준다는데 우린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래요. 20만 원 주면서 내가 무슨 은혜를 입은 것처럼 돈 때문에 손주 보는 게 아닌데 저 말 들으면 마치 제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같아요. 안 주면 안 준 대로 서운하고 주면서 저런 말을 붙이니까 받는 손이 더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어요. 내 새끼가 주는 건데 하고요. 근데 여러분, 2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하루에 7천 원도 안 돼요.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14시간을 일하면 시급이 500원이에요. 500원. 자판기 커피도 못 뽑는 돈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계산 자체를 안 했어요. 내 새끼, 내 손주한테 무슨 돈 따지냐 싶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바뀐 게 그날이에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 신으며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전 안방에서 시우 기저귀 갈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가 있는 줄 모르고 떠들더라고요. "아, 우리 시어머니? 아, 나 완전 효율갑이지. 월 20이면 풀타임 베이비시터 쓰는 건데 다른 엄마들 베이비시터 월급 250 준다고 난리더라. 난 20이면 끝이야. 거기다 밥까지 해주시잖아. 가성비 최고지 뭐." 가성비. 제가 가성비래요. 기저귀 테이프 붙이던 손이 멈췄어요. 시우가 발버둥을 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11월 초였어요. 아파트 복도에 냉기가 쫙 깔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제 몸은 그 냉기보다 더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가성비 그 세 글자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내가 새벽마다 손목 잡고 일어나서 사골기름 걷는 게 가성비. 관절 나가도록 시우 업고 다니는 게 가성비. 내 노후를 통째로 갈아 넣는 게 이 며느리한테는 그냥 효율이래요. 그래도 전 아무 말 못했어요. 참았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런 식으로 말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또 하루를 버텼죠. 근데 이 며느리가 돈 내기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시우한테 된장국을 끓여줬어요. 감자 넣고 두부 넣고 애호박 넣고 새벽부터 멸치 우려내고 다시마 건져내고 된장을 체에 곱게 풀어가며 정성껏 끓인 건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냄비 뚜껑을 열더니 한 숟가락 떠보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기 된장국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어머니 세대는 다 그렇게 드시고 크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달라요. 다 어머니 세대 식습관 때문에 성인병이 이렇게 많은 거래요." 어머니 세대. 그 말에 뭐가 다 들어있는지 아세요? "당신은 구식이다. 당신은 무식하다. 당신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그 말을 겹겹이 포장해서 리본까지 달아서 미소 띤 얼굴로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 된장국을 통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어버렸어요. 제 눈앞에서요. 국물이 쓰레기통 안에서 철퍼덕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요. 새벽부터 정성 들여 끓인 국이 쓰레기통 바닥에 고이는 거를 그냥 서서 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행주를 만지작거리면서 빨아도 빨아도 냄새가 안 빠지는 낡은 행주 꼭 저 같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는지 아세요?
쇼핑백이요. 백화점 쇼핑백. 그것도 큼지막한 거.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 벗으며 아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세일이길래 하나 질렀어. 이거 원래 380인데 270으로 떨어졌더라.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270만 원. 270만 원짜리 가방이에요. 제가 매달 받는 20만 원이며 이 가방 하나 사려면 1년 넘게 모아야 해요.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야 13개월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는 세일이라고 싸게 샀다고 그걸 자랑하듯 들고 온 거예요. 제 된장국은 쓰레기통에 쏟아부은 그 손으로요. 전 그 쇼핑백을 보면서 신발장 밑에 밀어 넣어둔 제 운동화를 떠올렸어요. 발가락 쪽 고무가 벌어져서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다 젖는 그 운동화. 3년째 신고 있어요. 관절 나쁜 사람이 쿠션도 다 나간 운동화를 신고 아이를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며느리가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못 본 척해요. 제 낡은 운동화는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 270만 원짜리 가방은 세일이라 안 사면 손해래요. 그래도 전 참았어요. 며느리가 원래 남이니까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정 붙이기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속이 상해도 그래, 내 아들만 내 편이면 되지. 그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근데 그 아들이라는 놈이 하루는 제가 관절염 약값 10만 원만 보태달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요. 엄마, 지은이 요새 예민해.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약값은 나중에 줄게. 지금은 눈치 좀 봐. 눈치를 보래요. 제가요. 엄마인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보래요. 10만 원이에요. 관절염 약값 10만 원. 3년 동안 손주 업고 안고 쪼그려 앉고 하다 보니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계단 내려갈 때마다 뼈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뚝뚝. 남들은 못 듣는데 제 귀에는 또렷이 들려요. 제 몸이 부서지는 소리. 병원에서 연골이 거의 다 닳았다고 했어요. 주사 맞아야 되고 약 먹어야 되는데 그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제가 매달 받는 20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반이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딱 한 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무릎이 안 좋으니까 약값 좀만 보태줄 수 있냐고요. 근데 돌아온 게 눈치를 보라는 말이에요. 아들 진호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생일이면 편지 쓰고 용돈 모아서 카네이션 사오던 그런 애였어요. 군대 가서도 전화하면 엄마 밥 잘 챙겨 먹어. 그러던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변했어요.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며느리 입이 된 거예요. 며느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제게 전달하는 전령이 돼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직접 제게 뭐라 안 해요. 영리한 여자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싫은 소리 하면 본인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들 입을 벌려요. 여보, 어머니한테 시우 간식은 무조건 유기농으로만 해달라고 말씀드려. 여보, 어머니 반찬에 마늘 좀 빼달라고 해. 시우한테 너무 자극적이래. 여보, 어머니가 시우 재울 때 동요 말고 클래식 틀어달라고 해. 그러면 아들이 고스란히 제게 와서 전달해요. 엄마, 지훈이가 그러는데. 이 말버릇이 붙어버렸어요. 지훈이가 그러는데, 지훈이가 그러는데, 지훈이가 그러는데. 제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며느리 말이에요. 본인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하루는 제가 시우한테 제 어렸을 때 불러줬던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기 멍멍개야 울지 마라 꼬꼬다가 울지 마라 자장 자장 우리 시우 잘도 자네 우리 시우. 할머니 품에 잠든 시우. 시우가 제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혹시 시우한테 자장가 불러주셨어요? 요즘 수면 교육은 소리 자극 없이 스스로 잠드는 거래요. 그런 훈련이 중요하대요.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요. 다 시우 잘 자라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실 거죠? 자장가도 못 불러줘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자장가도 못 불러준대요.
시우 잘 자라라고 하는 거라면서 칼로 찌르면서 약 바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 참았어요. 참고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그해 겨울 제 생일날 이건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12월이었어요. 제 생일이 12월 초거든요. 아들한테 뭘 바란 건 아니에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됐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그 한마디면요. 근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시호 보고 밥 해 놓고 청소하고 빨래 개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가는데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예요. 저녁 8시쯤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불을 켰는데 텅 빈 거실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 나는 거예요. 혼자 밥 먹기도 싫어서 그냥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그때 카톡이 왔어요. 아들한테요. 사진 한 장이었어요. 며느리랑 시우랑 셋이 찍은 사진. 무슨 고급 레스토랑인데 스테이크에 와인에 시우 앞에는 키즈 플레이트가 놓여 있고 거기 아들이 한 줄 딱 적어 놨더라고요. 엄마, 오늘 지윤이 승진 축하금 외식했어. 시우도 잘 먹었어. 호호호. 제 생일이에요, 그날이. 며느리 승진 축하한다고 가족끼리 외식 간 건 좋아요. 근데 엄마 생일을 까먹은 거예요. 아니, 까먹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거기에 제 자리는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서러우면 울음도 안 나와요. 그냥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면서 숨이 짧아져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냉장고에서 찬물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그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차가운 게 아니라 쓰더라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제가 정성껏 만든 소고기 미역국을 아들네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시우 먹이라고 부드럽게 끓인 건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 미역국이 통째로 싱크대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글쎄 냄비째요.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미역국 왜 버렸냐고요. 아, 어머니, 어제 시우가 미역국 먹고 변이 좀 묽었거든요. 미역이 소화에 안 좋을 수도 있대요. 이 연령대에는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는 제가 보내드리는 식단 표대로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 우리 시우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다 시우 생각해서 이 말이 만능방패예요. 이 말 앞에 붙이면 뭘 해도 돼요. 제 음식을 버려도 제 자장가를 막아도 제 방식을 전부 부정해도 다 시우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는데 제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 식단표라는 게요. 웃겨요.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에서 퍼온 건데 거기 적힌 재료들이 트러플 오일이니 퀴노아니 아마씨니 38개월짜리한테 트러플 오일이요.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애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할머니가 정성 들여 끓인 미역국 버리면서 트러플 오일 타령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전 그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렇게 못 믿었냐고. 너도 이 손으로 키웠는데, 너도 이 미역국 먹고 컸는데 엄마 마음이 좀 서럽다고요. 근데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지윤이가 좀 예민한 거 알잖아. 제발 좀 맞춰주라. 엄마가 어른이니까 엄마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지. 안 그래? 엄마가 어른이니까 엄마가 참으래요. 제가 어른이라서 참아야 된대요. 어른이면 뭐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면 서러워도 울면 안 되는 거냐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욱신거려서 쪼그려 앉지도 못하고 다리를 쭉 뻗고 벽에 기대앉아 있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갑더라고요. 그 불빛 아래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대체 뭐를 위해 이러고 있나? 누구를 위해 이 몸을 갈아넣고 있나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우 데리러 오면서 태블릿을 두고 간 거예요.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길래 꺼냈는데 화면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뭔가가 떠 있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화면에 글이 잔뜩 떠 있고 사진도 있고 제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인스타그램인지 페이스북인지.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사진이요. 제 사진. 제가 아들네 소파에서 쪽잠 자는 사진이었어요. 시우 재우고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든 거였는데 누가 찍었겠어요.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제가 입 벌리고 자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코미까지 보이게요. 근데 그 사진 밑에 며느리가 뭐라고 적어 놓은지 아세요? "우리 집 무수리 근무 중. 크크크. 점심 먹고 꿀잠 타임. 월 20주니까 이 정도면 가성비 미쳤지? 근데 코 골아서 시우 깰까 봐 걱정. 유유." 무수리. 저를 무수리라고 올린 거예요. 인터넷에. 남들 다 보는 데다가요. 손이 떨렸어요. 태블릿을 잡고 있는 손이 파르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밑에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며느리 친구들인가 봐요. 크크크 언니 레전드. 나도 우리 시어머니 부려먹고 싶다. 월 20이면 진짜 게이드가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는 돈 줘도 안 봐준다는데. 사진 보니까 완전 시골 아줌마 바이브. 크크 귀엽네. 시골 아줌마 바이브 귀엽대요. 62살 먹은 사람이 손주 돌보다 지쳐서 잠든 게 귀엽대요. 구경거리였어요. 전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어요. 글이 더 있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 달치가 쭉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무수리한테 유기농 이유식 레시피 보내줬는데 멘붕 온 듯. 크크. 키노아가 뭔지 모르시겠지? 시어머니가 된장국 또 끓여오셨는데 나트륨 폭탄. 버렸음. 맨날 같은 레파토리 진짜 질린다. 우리 시어머니 관절 안 좋다고 또 약값 타령. 20만 원 받으면서 뭘 더 바라는 건지. 내가 무슨 복지재단이냐? 크크. 약값 타령이래요. 제가 딱 한 번 10만 원만 보태달라고 한 게 약값 타령이래요. 그걸 인터넷에 써놓고 사람들이랑 낄끼대고 있었던 거예요. 더 올려봤어요. 손가락이 멈추질 않았어요. 오늘 시어머니 운동화 봤는데 발가락 나올 것 같음. 크크. 사드려야 하나? 근데 어차피 집에서만 신으니까 패스. 제 운동화요. 발가락 쪽 고무 벌어진 그 운동화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패스래요. 어차피 집에서만 신으니까. 전 집에서만 신는 사람이래요. 바깥 세상에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7시에 들어가는 동안 아들네 집과 제 집, 그 두 집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운동화 따위 안 사줘도 되는 거래요. 이 며느리한텐. 태블릿을 내려놨어요. 아니 내려놓은 게 아니라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소파 위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귀에서 멍 소리만 나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쿵쿵거려요.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무수리, 가성비, 약값 타령, 패스.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핑핑 돌았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이 며느리가 뒤에서 절 이렇게 깔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앞에선 어머니 다 시우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서 뒤에선 무술이라고 써놓고 남들이랑 낄끼대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전 태블릿 화면을 제 폰으로 찍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올라가면서 다 찍었어요. 날짜별로. 댓글까지. 손이 떨려서 흔들린 사진도 있었지만 글씨는 다 보여요. 충분해요. 왜 찍었냐고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게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증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냥 내가 당한 게 진짜라는 걸 남겨놔야 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시우 데리고 돌아와서 태블릿 찾아갔어요.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시우한테 손 들어줬어요. 시우야 잘 있어. 할미가 내일 또 볼게. 목소리가 안 떨린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날 밤 제 집에서 혼자 그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불 끄고 이불 속에서 폰화면 불빛만 켜놓고 무수리, 가성비, 약값 타령, 패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혀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 대신 뭔가가 차오르는 거예요. 뜨겁고 단단한 게. 그게 분노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그 분노의 정체를 똑똑히 알게 된 사건이 터졌어요. 아들네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거든요. 서류 봉투 겉에 부동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봉투 입구가 접혀 있을 뿐 봉해져 있지도 않았어요. 전 잠깐 망설였어요. 남의 서류를 봐도 되나 싶어서요. 근데 이 집 청소하고 정리하는 게 저잖아요. 옷장 정리도 제가 하고 이불 빨래도 제가 하고 서랍 속 양말 정리도 제가 해요. 그러면서 이건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며느리 SNS 본 뒤로 뭔가 뒤통수를 맞은 사람처럼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아파트 분양 계약서였어요. 신축이요. 옆 도시에 새로 올라가는 대단지 아파트. 거기에 적힌 분양가가요. 5억 8천만 원. 5억 8천이에요. 제 관절염 약값 10만 원 보태달라고 했을 때 엄마 지은이가 요새 예민해. 눈치 좀 봐. 그러던 놈이에요. 돈 없어서 엄마 병원비 못 준다던 놈이에요. 근데 5억 8천짜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은 거예요. 저 몰래. 계약 날짜를 봤어요. 석 달 전이에요. 석 달 전이면 제가 무릎 주사 맞으러 병원 가야 되는데 택시비 아까워서 버스 타고 간 그달이에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무릎이 꺾여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달에 이 사람들은 5억 8천짜리 집을 계약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를 다 뒤져봤어요. 봉투 안에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수증이 뭉텅이로 들어있었어요. 뭔지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영수증. 그린피 18만 원, 카트비 8만 원, 식사 12만 원. 한 번 가서 40만 원 가까이 쓴 거예요. 그게 한 장이 아니에요. 두 장, 세 장, 네 장. 매주 간 거예요. 매주 주말마다. 제가 매주 주말에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시우 봤어요. 주말에도요. 아들 내외가 주말에 좀 쉬고 싶다 해서 시우를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놀이터도 데려가고 밥도 먹이고 낮잠도 재우고 주말이면 제 무릎이 더 아파요. 평일에 쌓인 피로가 풀릴 틈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한 게 집에서 쉰 게 아니었어요. 골프 치러 간 거예요. 매주 40만 원씩 쓰면서 제가 20만 원 받고 손주 보는 동안에요. 영수증을 더 봤어요. 골프장만이 아니에요. 호텔 뷔페, 와인바, 스파 전부 주말 날짜예요. 전부 제가 시우 보고 있던 날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제 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들네 집에 옷방이 있어요. 작은 방 하나를 통째로 옷방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차고 넘쳐서 어느 순간부터 제 집에도 짐을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시즌 지난 옷 좀만 맡아줘. 그랬어요. 그래, 그 정도야 하고 넘겼죠. 근데 그게 옷만이 아니에요. 며느리 명품 가방 보관 박스, 아들 골프백 2개, 골프화, 계절 이불, 캐리어 3개, 캠핑 장비까지 제 집 작은 방이 통째로 이 사람들 창고가 돼버린 거예요. 제 방은요, 전 거실에서 자요. 작은 방은 이 사람들 짐으로 꽉 차 있으니까요. 62살 먹은 사람이 거실 소파에서 이불 덮고 자요. 제 집인데,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제 방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방에 짐이 너무 많아서 좀 빼줄 수 있냐고. 근데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엄마, 어차피 혼자 사는데 방 2개가 무슨 필요야. 우리 짐 좀 놔두는 게 뭐가 대수라고. 혼자 사니까요. 혼자 사니까 방이 필요 없대요. 혼자 사는 사람은 소파에서 자도 되는 거래요. 그날 전 서류 봉투를 원래 자리에 도로 넣었어요. 영수증도 순서 그대로 다시 넣었어요. 들킨 티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들네 집 현관문을 나섰는데 복도 거울에 제 모습이 비치더라고요. 구부정한 등, 부은 무릎, 갈라진 손등, 파스 냄새. 거울 속에 선 사람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죠. 3년 만에 제대로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거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 집으로 돌아와서 폰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찍어둔 며느리 SNS 사진들을 다시 쭉 봤어요. 무수리, 가성비, 약값 타령, 패스. 그리고 오늘 본 5억 8천짜리 분양계약서. 매주 40만 원짜리 골프 영수증.
제 방을 빼앗은 짐더미들 전부 다 연결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제게 한 짓의 전체 그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쓸 돈이 없는 거였어요. 아니, 저한테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20만 원이면 굴러가는 무수리인데 뭘 더 주겠어요. 그래서 전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람 취급해주나 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엄마 요즘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좀 다녀야 할 것 같다. 검사비가 좀 드는데 좀만 도와줄 수 있겠냐 하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글쎄. 전화기 너머로 그 한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요. 엄마, 지훈이가 그러는데 요즘 우리도 빠듯하대. 엄마도 알잖아. 근데 엄마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지. 조금만 더 참아줘. 또요. 또 참으래요. 또 지훈이가 그러는데래요. 전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폰을 들여다봤어요. 통화 종료 화면이 떠 있는 그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어렴풋이 비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사람이 아니었지. 3년 동안 사람이 아니었지. 그럼 이제 사람 대접받는 게 뭔지 보여줘야지. 그때 전화가 하나 왔어요. 오랫동안 뜸했던 고향 친구 미숙이한테서요. 혜수가, 나 미숙이. 오래간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웠어요. 미숙이는 고향에서부터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노무사 출신인데 몇 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지역 상담소에서 명예소장으로 일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전 미숙이한테 그간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냈어요. 새벽 5시 사골 기름부터 20만 원 봉투, 가성비 쏘리, 된장국 버린 거, 내 무술이라고 올린 거, 5억 8천 분양권, 골프 영수증, 제 방 빼앗긴 것까지 전화기 붙잡고 1시간을 얘기했어요. 중간에 목이 쉬어서 물 마시고 또 얘기했어요. 미숙이가 다 듣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혜수가, 너 지금 종이야,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3년 동안 안 나오던 눈물이 전화기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미숙이도 한참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줬지요. 미숙이가 말했어요. 일단 네가 당한 거 정리 좀 해놔. 카톡이든 사진이든 다 모아놔. 내가 방법을 찾아줄게. 근데 혜수가, 그 전에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네 입으로 직접 한번 따져봐. 그래야 네 안에서 뭔가가 끊어져. 그래야 돌아올 수가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전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삼켰죠. 항상 넘겼어요. 항상 그래, 내가 참지 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주말에 아들 내외한테 다 얘기하자. 분양권도, 골프도, SNS도 전부.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왔을 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호야, 지훈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폰보다 말고 귀찮다는 듯 올려다봤고 아들은 뭔 말인가 싶은 표정이었어요. 며칠 전에 옷장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 봤다.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 5억 8천짜리.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는 폰을 내려놓았고요. 엄마한텐 돈 없다고 약간 10만 원도 못 주겠다고 해놓고 5억 8천짜리 집을 계약했더라. 골프도 매주 가더라. 영수증 다 봤어. 한 번에 40만 원씩.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건 우리가 대출 받아서. 전 말을 잘랐어요. 대출이면 돼? 대출 받을 여력은 되면서 엄마 병원비 10만 원은 눈치 보라고? 엄마가 20만 원 받고 새벽부터 밤까지 쉬어보는 동안 너희는 골프장에서 놀고 있었어?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항상 그렇듯이 나긋나긋하게. 근데 이번엔 그 나긋나긋함 뒤에 숨기지도 않은 칼날이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가 우리 서류를 왜 보신 거예요? 그건 우리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이래요. 제가 매일 그 집 구석구석 치우고 닦고 정리하는데 서랍에서 나온 봉투 하나가 사생활이래요. 전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사생활? 그래. 사생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 지훈아, 인터넷에 나를 무술이라고 올린 거, 내가 소파에서 자는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약값 타령한다고 쓴 거, 그것도 다 네 사생활이니?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들이 "뭔 소리야?" 하며 며느리를 쳐다봤고요.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더니 금방 표정을 바꿨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초 만에 피해자 얼굴을 만들어요. 어머니, 그거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쓴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개인 SNS를 왜 보신 거예요? 제 태블릿을 허락도 없이 보신 거잖아요.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남의 사생활에 뒤진 시어머니, 남의 태블릿을 몰래 본 시어머니, 그게 저래요. 아들을 쳐다봤어요. 제 아들을. 진우야, 너는 뭐라 할 거냐? 엄마가 무술이 취급당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 네 마누라가 엄마 잠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건 뭐라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봤죠. 아들이요. 제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지훈이 말도 맞아. 남의 물건을 왜 봐? 지훈이도 장난이 심했다 쳐도 엄마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요. 제가 사과를 해요. 무수리 소리 듣고 가성비 소리 듣고 약값 타령한다고 조롱당하고. 근데 제가 사과를 해야 된대요. 며느리가 아들 뒤에서 힘을 얻었는지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우리 사생활을 이렇게 뒤지고 다니시면 저는 어머니한테 시효를 못 맡기겠어요. 노인분들이 이래서 문제예요. 경계가 없으시잖아요, 경계가. 자식 거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노인분들이 이래서 문제래요. 경계가 없대요. 3년 동안 경계 없이 살았죠. 새벽 5시에 경계 없이 일어나서 경계 없이 사골길은 걷고 경계 없이 시우 밥 먹이고 경계 없이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그때는 경계 없는 게 고마웠으면서 이제 와서 경계 타령이에요. 전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호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넌 엄마 편이야, 마누라 편이야?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엄마, 왜 편을 가리려고 그래? 엄마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지. 또요. 3번째요. 엄마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다는 그 말.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욕심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다는 거지? 그래. 아주 조용하게 해줄게, 아주. 현관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 나이 드시면 저러신데 좀 쉬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나이 드시면 저런데요. 제가 미친 사람이래요. 억울한 말 한마디 했더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 닫고 신발도 안 벗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이제 눈물은 안 나와요. 대신 가슴 안에서 뭔가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었어요. 폰을 꺼내서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나야. 네가 말한 대로 했어. 따져봤어. 근데 내가 사과하래. 내가 미친 사람이래. 나이 드시면 다 저런데. 미숙이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혜수가 잘했어. 이제 됐다. 끊어졌지? 마음이? 끊어졌어요. 확실히 3년 동안 붙잡고 있던 그 끈이 내 아들이니까, 내 손주니까, 내가 참으면 되니까 그 끈이 뚝 끊어진 거예요. 미숙아,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모레 나 만나러 와. 커피하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네가 가져온 사진이랑 증거 다 들고 와. 혜수가, 이제부터는 눈물 말고 숫자로 싸우는 거야. 눈물 말고 숫자로 싸우라는 그 말이 가슴에 딱 박혔어요. 전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서럽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어요. 이불 속에서 폰을 꺼내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 카톡 내용들을 하나하나 폴더에 정리했어요. 날짜 순으로 빠짐없이요. 이틀 뒤 전 미숙이를 만나러 나갔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시우 이유식이 아니라 제 일로 집을 나선 거예요. 낡은 운동화 신고 버스를 탔는데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더라고요. 3월 초였어요. 아직 쌀쌀한데 햇살은 따뜻한 그런 날.
그 볕이 무릎 위에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미숙이가 동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 커피 시켰어. 너 아메리카노 맞지? 미숙이가 자리를 턱 가리켰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 계산기, 볼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마치 상담 준비를 해온 것처럼, 아니, 진짜 상담이었어요. 40년 우정이고 뭐고 이날만큼은 미숙이가 노무사 정미숙이었어요. 자, 네가 보내준 사진이랑 카톡 내가 다 봤어.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하나 정리해봤다. 미숙이가 노트를 펼쳤어요. 거기에 빼곡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혜수가, 네가 3년 동안 한 일을 돈으로 환산해 볼 거야. 감정 빼고 숫자로만. 알겠지?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아이 돌봄 38개월, 영유아 전담 돌봄이야. 시중에 베이비시터 구하면 월 250만 원이 최저야. 경력 있는 사람은 300 받아. 너는 경력이 뭐야? 자식 키워본 경력 30년이지? 300으로 잡자. 300 곱하기 36개월. 이것만 해도 1억 8천만 원이야. 1억 8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잠깐, 이건 끝이 아니야. 네가 돌봄만 한 게 아니잖아. 유식 만들었지. 반찬 했지. 저녁 차렸지. 이건 가사 도우미 업무야. 가사 도우미 시간당 1만 5천 원이야. 네가 하루에 이유식 준비,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합치면 최소 3시간이야. 하루 4만 5천 원. 한 달이면 135만 원이야. 36개월이면 4,860만 원이 되네. 미숙이가 계산기를 탁탁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카페 안에서 되게 또렷하게 울리더라고요. 자, 여기에 주말 돌봄 추가. 너 매주 주말에도 쉬우 받지? 주말 근무는 할증이야. 1.5배. 주말 하루 돌봄비가 15만 원이야. 한 달에 주말 8일이면 120만 원. 36개월이면 4,320만 원이네. 그리고 야간 시우가 아프거나 아들내외가 늦을 때 밤에도 봤지? 봤어요. 시우가 열나면 밤새 안고 있었어요. 아들내외가 회식이라고 새벽 1시에 데리러 온 적도 여러 번이에요. 야간 돌봄은 시간당 2만 원이야. 네가 말한 것만 대충 잡아도 월 2, 3회. 해당 4시간이면 한 달 20만 원. 36개월이면 720만 원이야. 미숙이가 계산기를 한 번 더 두드리고는 노트에 밑줄을 쫙 그었어요. 자, 합산한다. 돌봄비 1억 8천만 원, 가사노동비 4,860만 원, 주말 할증 4,320만 원, 야간 수당 70만 원, 합계 1억 8,700만 원. 전 커피잔에 들다가 손이 멈췄어요. 1억 8,700만 원. 그게 제 3년의 값이에요. 근데 혜수가 네가 매달 20만 원 받았잖아. 36개월이면 720만 원이야. 그거 빼면 순수 미지급 노동비가 1억 7,980만 원이야. 1억 8천에 가까운 돈. 제가 3년 동안 공짜로 갈아 넣은 돈이 그만큼이에요. 근데 혜수가 전액 청구하면 저쪽이 코웃음 칠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가자. 법적으로 가족 간 돌봄 노동은 판례가 아직 약해.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야 해. 미숙이가 볼펜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1억 2천만 원 이 금액으로 청구서를 쓸 거야. 시중 돌봄비 기준으로 최소한만 잡은 거야. 주말 할증이고 야간이고 다 빼고 기본 돌봄비하고 가사 노동비만 합친 거야. 이거면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당연하다 소리가 나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도 도의적으로 이걸 무시하면 저쪽이 욕먹는 구조가 되는 거야. 전 물었어요. 근데 미숙아, 이걸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야? 미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족 간 돌봄 노동은 법적으로 임금 청구가 쉽지는 않아.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혜수가 법이 다가 아니야. 이건 협상이야. 미숙이가 노트를 넘기더니 적어둔 걸 보여줬어요. 첫째, 네 집 도어락을 바꿔. 네 집이야. 네 이름으로 된 네 집이야. 누구든 네 허락 없이 못 들어오게 할 권리가 있어. 이건 법적으로 완벽해. 주거 침입 금지. 네 집을 상고로 쓰는 것도 네가 허락을 철회하면 그날부로 끝이야. 둘째, 육아 서비스 종류 통보. 네가 자발적으로 해준 거니까 네가 자발적으로 안 해도 돼. 이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줘야 할 법적 의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 셋째,
청구서는 1억 2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문 앞에 붙여. 이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은 엄청나. 숫자가 주는 무게가 있거든. 특히 며느리처럼 체면 차리는 사람한텐. 전 미숙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든든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숙아, 근데 이러면 아들이랑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카페 테이블 위에서 미숙이 손도 주름이 많았어요. 우리 둘 다 늙었더라고요. 혜수가 이미 끝난 거야. 네 아들은 너한테 3번이나 참으라고 했어. 네 며느리는 너를 인터넷에서 무술이라고 놀렸고 네가 지금 끊는 게 아니야. 걔들이 이미 끊어놓은 걸 네가 인정하는 거야. 이미 끊어놓은 걸 내가 인정하는 거.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목에 걸렸던 가시가 빠지는 것처럼. 알겠어. 하자. 미숙이가 웃었어요. 좋아. 그럼 시작하자. 청구서는 내가 양식 만들어줄게. 너는 증거자료 최종 정리해. 그 캡처, 카톡 내역, 분양계약서 사진, 골프 영수증 사진, 네 병원 진단서 그런 거 다 모아. 그날부터 전 움직였어요. 미숙이가 만들어준 체크리스트대로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SNS 캡처 사진 23장, 무수리, 가성비, 약값 타령, 낡은 운동화 패스, 날짜별로 다 있어요. 카톡 내용, 며느리가 보낸 사골 기름 사진, 이유식 지시, 수면 교육 타령, 식단표 강요, 3년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분양 계약서 사진, 5억 8천만 원, 계약 날짜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골프장 영수증 사진, 매주 주말 40만 원씩 석 달치, 그리고 제 병원 진단서,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기, 의사 선생님이 적어준 소견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반복적인 하중 부하 활동으로 인한 연골 마모 가석화 소견. 반복적인 하중 부하 활동 그게 뭔지 아세요? 38개월짜리 손주를 하루에 수십 번 안았다 내렸다 한 거예요. 쪼그려 앉아서 밥 먹이고 업고 다니고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는 거 쫓아다니고 그게 제 무릎을 갈아먹은 거예요. 증거가 다 모였어요. 미숙이가 청구서 양식도 완성해 줬어요. A4 용지에 깔끔하게 뽑아서 코팅까지 해놔라. 구겨지면 안 돼. 이게 네 3년의 무게야. 미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코팅된 청구서를 손에 들고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육아 및 가사노동 정산 청구서. 총 청구 금액 1억 2천만 원. 그 글씨가 또렷하더라고요. 제 3년이 숫자로 정리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서러운 게 아니라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미숙이 말대로 도어락 업체에 전화했어요. 디지털 도어락 교체, 비밀번호 완전 초기화. 제 집이니까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니까요. 기사님이 화요일 오전에 온다고 했어요. 화요일이면 이틀 뒤예요. 그 이틀 동안 전 평소처럼 시우를 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사골기름 걷고 이유식 만들고 시우 씻기고 놀아주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전 알아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화요일 새벽 기사님이 오기 전에 전 아들네 집에 맡겨져 있던 시우 짐을 정리했어요. 시우 여벌옷, 기저귀, 장난감, 이유식, 용기 깔끔하게 봉투에 담아서 아들네 현관 앞에 놔뒀어요. 그리고 제 집으로 돌아와서 작은 방에 쌓여있던 아들네 짐을 전부 박스에 담았어요. 며느리 명품 가방 보관 박스, 아들 골프백, 골프화, 계절 이불, 캐리어 3개, 캠핑 장비 하나도 빠짐없이 박스에 담아서 복도에 쭉 내놨어요. 오전 10시 기사님이 왔어요. 도어락이 새 걸로 교체됐어요. 새 비밀번호는 저만 알아요. 기사님이 작동 확인시켜주고 갈 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분실 때문에 바꾸시는 거예요?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 집을 제가 찾는 거예요. 도어락이 바뀐 문 앞에 서서 코팅된 청구서를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 옆에 미숙이가 작성해준 통보서도 나란히 붙였어요. 무단 침입 금지 및 유가 서비스 종료 통보서. 복도에 쭉 늘어선 박스들, 새 도어락, 청구서, 통보서. 전 한 발 물러서서 그걸 쳐다봤어요.
3년 동안 유령처럼 살았던 해숙이가 아니었어요. 그 복도에 서 있는 건 제 집을 되찾은 62살 강혜숙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왔어요. 아침 7시 50분. 평소 며느리가 시우를 맡기러 오는 시간이에요. 전 제 집 안에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일어났어요. 사고를 안 끓였어요. 이유식을 안 만들었어요. 브로콜리도 안 쪘지요. 대신 커피를 내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원두로. 집에 있는데 한 번도 안 마셔본 원두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미숙이가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시우 이유식 만들길 바빠서 뜯지도 못했거든요. 그걸 처음 뜯었어요. 원두 봉지를 찢는 순간 고소한 냄새가 확 퍼지더라고요. 파스 냄새가 아닌 향기를 맡는 게 얼마만인지. 삐삐삐삐삐삐삐삐 들렸어요. 현관 밖에서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그리고 바로 뒤에 오리온 삐 또 눌러요. 삐삐삐삐삐 또 삐삐삐삐삐 세 번째 오리움이 울리고 나서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벨이 울렸어요. 딩동. 전 안 움직였어요. 커피잔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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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 너머로. 어머니? 어머니 비밀번호가 안 돼요. 어머니 계세요? 전 인터폰에 대고 대답했어요. 차분하게. 지훈아, 비밀번호 바꿨다. 네? 왜요, 어머니? 저 출근해야 되는데. 시우 좀 빨리. 문 앞에 뭐 붙어 있는 거 안 봤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읽는 것 같았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육아 서비스 종료 통보서? 그리고 이 청구서는 1억 2천만 원?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3년 동안 내가 시우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한 거 시중 단가로 계산한 거다. 네가 나를 가성비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 가격을 제대로 한번 매겨봤다. 인터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처음이에요. 이 며느리가 할 말을 잃은 게. 그리고 지훈아, 복도에 박스 보이지? 니네가 내 집에 쌓아준 짐이야. 명품 가방 박스, 골프백, 캐리어, 캠핑 장비 다 빼놨으니까 가져가라.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어머니, 지금 이러시면 저 출근 못해요. 시우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부모가 둘인데.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안에서 얘기해요. 네? 나긋나긋해졌어요. 또 상황이 안 되니까 또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목소리에 속았어요. 이 나긋나긋함이 다정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다정함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기술이에요. 지훈아, 벨 누르지 마. 여긴 내 집이지 너희 집 창고가 아니야. 1억 2천 입금 전까진 이 문 안 열린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인터폰 너머로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보, 나 지금 어머니 집 앞인데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문 앞에 청구서가 붙어 있어. 1억 2천만 원이래. 그리고 우리 집이 다 복도에 나와 있어. 여보, 여기로 좀 빨리 좀 와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5분 뒤에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에 쌓인 박스들을 보고 얼이 빠진 표정이었어요. 자기 골프백이 박스 위에 눕혀져 있는 거, 며느리 명품 가방 박스가 줄줄이 쌓여 있는 거 보더니 얼굴이 벌겋게 됐어요.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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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엄마 나야 진우야 문 열어. 빨리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진우야, 짓은 너희가 했지. 엄마한테 20만 원 주고 무수리 부려먹은 건 너희고 엄마 방 빼앗아서 창고를 쓴 건 너희고 엄마 관절 다 나갈 때까지 부려먹고도 약값 10만 원 아까운 건 바로 너희들이잖아. 엄마 그건 그렇다 쳐도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시우는 당장 시우 맡길 데가 없잖아. 그건 엄마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부모가 둘인데 왜 할머니가 걱정하니? 3년 동안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 엄마가 쓰러지면 어쩌나? 엄마 무릎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 아들이 말이 막혔어요.
인터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사이에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그 SNS 거는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근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협박이에요. 돈으로 협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협박? 내가 3년간 일한 대가를 달라는 게 협박이니? 그럼 네가 회사에서 월급 달라고 하는 것도 협박이야? 네가 나를 가성비라고 했잖아. 가성비면 가격이 있는 거지. 근데 그 가격을 제대로 안 치르는 거잖아? 며느리가 할 말을 못 찾더라고요. 숫자 앞에선 감정이 안 통해요. 미숙이 말이 맞았어요.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 얘기 좀 하자. 진호야, 얘기는 3년 동안 충분히 했어. 엄마가 참으래서 참았고, 눈치 보래서 눈치 봤고, 사과하래서 사과도 했어. 근데 돌아온 게 뭐야? 무수리, 가성비, 약값 타령. 노인네들은 이래서 문제. 엄마가 또 무슨 얘기를 하니?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시우만 며느리 품에서 하미, 하미 하고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시우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또 3년이에요. 또 무수리로 3년이라고요. 전 인터폰 전원을 껐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요. 쓰더라고요. 근데 파스 냄새보단 나았어요. 복도에서 한참 동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 시우가 칭얼대는 소리. 한 20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어요. 갔어요. 드디어. 전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3월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이 바람을 맞은 게 얼마만인지. 3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사골 냄새만 맡다가 처음으로 아침바람을 맞아본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아들 내외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당장 다음날부터 며느리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지가 그랬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사흘 연속으로. 시우를 맡을 데가 없으니까요.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제가 다 해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 생활이 통째로 흔들린 거예요. 급하게 어린이집을 알아봤더라고요. 근데 3월이 뭐예요? 이미 다 차 있지. 대기만 수십 명이지. 긴급 보육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린대요. 그 사이에 며느리는 회사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들이 매일 전화했거든요. 처음엔 화를 내다가 이틀째부터는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훈이 회사에서 경고받았어. 지각 3번이면 인사평가에 들어간대. 엄마,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시호 좀 봐줘. 어린이집 자리 날 때까지만. 어? 엄마. 전 짧게 대답했어요. 1억 2천 입금해. 엄마. 아니면 전화 끊어. 끊었어요. 며느리도 전화했어요. 이번엔 나긋나긋하지도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SNS 거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지금 제 상황이 너무 급해요. 시우를 당장 맡길 데가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면 안 돼요. 어머니가 아니면 안 된대요. 3년 동안 무술이라고 놀리던 사람이요. 가성비 최고라고 낄낄대던 사람이요. 이제 와서 어머니가 아니면 안 된대요. 지훈아, 네가 가성비라고 했잖아. 가성비가 빠지니까 어때? 불편하지?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나도 3년 동안 그런 말 들을 때가 아니었어. 근데 참았지. 이번엔 네가 참아봐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안 떨렸어요. 3년 전 가성비 소리 처음 들었을 때는 벽에 기대서 주저앉았는데 지금은 전화를 끊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어요. 사람이 단단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아들한테서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풀어져 있었어요. 엄마, 나 지훈이랑 크게 싸웠어. 그래서 지훈이가 나보고 네 엄마가 이러니까 다 내 탓이래. 내가 엄마를 제대로 관리 안 했으니까 이 꼴이 난 거래.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관리래요. 저를 관리하래요.
제가 가전제품이에요? 보이려냐고요. 관리를 하래요, 관리를. 진호야, 너 네 마누라가 엄마를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걸 이제 알았어? 엄마가 3년 동안 말했잖아. 근데 너 매번 지훈이가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차마 이 말만 했지?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나도 몰랐어. 이렇게까지인 줄. 3년이야, 진호야. 3년 동안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뼈 갈아 넣은 게 3년이라고. 근데 몰랐다고?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모른 게 아니라 안 본 거야, 넌. 보기 싫었으니까. 네가 편하니까. 아들이 울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내 새끼가 우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근데 이번엔 안 흔들렸어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되거든요. 3년 동안 너무 많이 속았어요. 진호야, 울지 마. 울어봐야 달라지는 거 없어. 니네 둘이서 해결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며느리가 회사에서 곤란해지고 아들이랑 싸우는 건 자기들끼리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당한 건 이것보다 더 컸어요. 3년 동안 인터넷에서 놀림감이 된 거. 그건 아직 값을 안 치렀어요.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한 가지만 더 하려고. 뭔데? 며느리 SNS 글 있잖아. 무수리 글, 가성비 글, 약값 타령 글. 그거 며느리 친정 부모한테 보내려고. 미숙이가 잠깐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사돈한테 왜? 이 며느리가 뒤에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친정 부모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자기 딸이 남의 어머니를 인터넷에서 무술이라고 놀린 거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 혜수가 그건 확전이야. 안 사돈 싸움으로 번져. 미수가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 걔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미숙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네가 결정한 거면 말리진 않을게. 근데 보내려면 똑똑하게 보내. 감정적으로 쏟아붓지 말고 사실만 보내. 사진이랑 날짜만. 그게 더 무거운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전 며느리 친정어머니 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시우 돌잔치 때 번호를 교환했거든요. 그때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절 보며 이러셨어요. 사돈, 우리 지훈이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손주를 잘 봐주시니 지훈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친정어머니는 며느리가 뒤에서 뭘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전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아들, 며느리, 며느리 친정부모, 그리고 저 5명이 들어간 단톡방이에요. 거기에 글 하나 올렸어요. 길게 안 썼어요. 미숙이 말대로 사실만. 사돈어른께 안녕하세요. 아이 친할머니 강혜숙입니다. 제가 3년간 손주를 돌보는 동안 며느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돈어른도 아셔야 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그 밑에 사진을 올렸어요. 캡처 23장 중에서 가장 심한 것만 5장. 무수리글, 가성비글, 약값 타령글, 운동화 패스글, 그리고 제가 소파에서 자는 사진을 찍어 올린 그 글. 날짜까지 다 보이게, 댓글까지 다 보이게. 올리고 나서 폰을 식탁에 내려놨어요. 30초도 안 돼서 단톡방이 폭발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아들이 바로 뒤에 엄마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지훈아 이게 뭐냐? 이게 더 사실이냐? 며느리 친정어머니. 지훈아 전화 받아 당장.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해명을 하려고 장문을 치는 사이에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했나 봐요. 며느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엄마 제발 좀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었고요. 전 단톡방에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올렸어요. 사돈 어른, 따님을 잘못 키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3년간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사돈 어른도 좀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어머니로서요. 올리고 나서 단톡방을 나왔어요. 더 볼 필요 없었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밤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며느리였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뒤에 중년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어머니였어요. 며느리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친정어머니한테 혼났겠죠. 친정어머니가 인터폰에 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 저예요. 지은이 엄마.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얼굴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이건 며느리한테 연 게 아니에요. 같은 어머니한테 연 거예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돈,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한 줄 정말 몰랐어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아니, 변명이 아니라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어요, 사돈." 며느리가 뒤에서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나 잘못 가르친 게 아니야. 왜 엄마가 자꾸 그래?" 친정어머니가 돌아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닥쳐. 시어머니한테 무술이라고 올려? 약값 타령한다고 써? 잠든 모습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네가 사람이야? 네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그 소리 듣고 싶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다시 제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사돈, 정상권은 지연이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게 할게요. 제가 애들한테 단단히 얘기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성의를 보이게 할게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돈 어른, 저도 감정이 앞서서 이렇게까지 한 건 죄송해요. 근데 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사돈이 참은 게 대단한 거예요. 나였으면 진작에 뒤집어 엎었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가시면서 며느리 팔을 잡고 나가셨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처음 봤어요. 그 당당하던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거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서 전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통쾌해서가 아니에요. 3년 동안 뭉쳐있던 게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가슴 안에 돌덩이처럼 박혀있던 게 한 조각 떨어져 나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 내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먼저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예전에 엄마한테 참으라고 눈치 보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지은이랑 같이 갈게. 문 좀 열어줘." 전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아들 내외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먼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 솔직히 놀랐어요. 이 며느리가 무릎을, 3년 동안 눈도 안 마주치고 식탁에 봉투 툭 놓고 가던 사람이 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깊이. "SNS 건도 그동안 어머니 대한 것도 전부 다 제가 잘못했어요. 변명 안 할게요." 아들도 옆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한테 참으라고만 한 거, 지훈이 편만 든 거, 엄마 생일도 잊어버린 거 다 내 잘못이야.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해." 전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3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근데 막상 들으니까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늦었으니까. 사과가 3년 늦으면 그건 사과가 아니라 수습이에요. "지훈아, 무릎 꿇은 건 알겠다. 근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면 3년 전이랑 달라진 게 뭐야? 진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아들이 봉투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 매달 말일에 식탁에 툭 놓고 가던 그 봉투랑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근데 두께가 달랐어요. "엄마, 일단 3천만 원이야. 지훈이랑 나랑 모을 수 있는 게 지금은 이게 한계야. 나머지는 매달 갚을게 꼭." 3천만 원. 1억 2천에서 3천이면 4분의 1이에요. 전액은 아니에요. 근데 미숙이가 미리 말해줬어요. "전액 받기 바로 어려울 거야. 근데 일부라도 먼저 받아내는 게 중요해. 그게 저쪽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전 봉투를 받았어요. 이번엔 제가 식탁에 툭 놓는 쪽이었어요. "알겠어. 근데 한 가지 확실히 해둘게. 앞으로 시우는 니네가 알아서 키워.
어린이집이든 베이비시터든 니네 돈으로 니네가 해결해. 엄마는 가끔 보고 싶을 때 손주 얼굴 보러 갈 수는 있어도 전담 돌봄은 이제 없어. 알겠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내 집에 짐 다시 들여놓을 생각하지 마. 여긴 내 집이야. 내 방이 있는 내 집." 마지막으로 "진호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한테 다시는 참으라는 말 하지 마. 네 마누라 눈치 보라는 말도 하지 마. 엄마가 어른이니까 참아야 된다는 소리 다시 한번 하면 그땐 진짜 남남이다. 알겠지?" "알겠어 엄마." 두 사람이 나간 뒤 전 그 봉투를 열어 봤어요. 진짜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수표요. 전 그 수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제 3 년의 값이냐고요? 아니에요. 제 3 년은 돈으로 못 매겨요. 근데 이건 돈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내가 3년 동안 한 게 공짜가 아니었다는 인정. 내가 무수리가 아니었다는 인정. 그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전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제주도요. 한 달 살기 예약했어요. 미숙이가 그러더라고요. "혜수가 네 평생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잖아. 남편 위해, 아들 위해, 손주 위해. 이제 한 번만 너를 위해 써 봐." 제주도 서귀포 쪽에 작은 원룸을 한 달 빌렸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인대요. 전 바다를 좋아해요. 근데 3년 동안 바다 한 번 못 갔어요. 새벽마다 사골기름 걷느라.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캐리어에 뭘 넣을지 고민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옷이 없다는 걸요. 3년 동안 새 옷을 한 벌도 안 샀어요. 옷장에 있는 건 전부 5 년, 7년 된 것들이에요. 며느리는 27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동안 전 옷 한 벌 안 사고 살았어요. 그래서 출발 전에 백화점에 갔어요. 난생 처음 저를 위해 옷을 샀어요. 봄에 입을 재킷 하나, 편한 바지 하나, 그리고 운동화, 새 운동화요. 발가락 쪽 고무가 안 벌어진 쿠션이 말랑말랑한 새 운동화. 신어보는데 발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다 나간 운동화 신고 다닌 발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주도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나오니까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4월 초 제주도 바람이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 파스 냄새가 아니에요. 사골 기름 냄새가 아니에요. 바다 냄새예요. 전 공항 밖에서 한참 서서 그 바람을 맞았어요. 눈을 감고요. 숙소에 짐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진짜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가 그 소리가 귀에 쏴 들리는데 3년 동안 들었던 소리들이 떠올랐어요. 도어락, 오줌, 며느리의 나긋한 명령, 된장국의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소리, 아들의 한숨. 그 소리들이 파도술에 씻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동안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바다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아니면 방에서 뒹굴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사골기름 얼마나 걷었냐고 안 물어요. 아무도 나트륨 타령 안 해요. 아무도 저를 홈카메라로 감시 안 해요. 올레길도 걸었어요. 새 운동화 신고 무릎이 아프면 쉬고 괜찮으면 또 걷고 제 속도대로요. 아무도 재촉 안 해요. 길가에 유채꽃이 피어 있었어요. 노란 유채꽃 사이로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3년 동안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들네 집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건 옆동 벽밖에 없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전 구청에서 하는 시니어 모델 강좌에 등록했어요. 미숙이가 알려줬어요. 60대 이상 대상으로 워킹이랑 포즈 배우는 강좌인데 한번 가보라고요. 처음엔 뭐 이런 거라나 싶었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다가 이제야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해보는 사람들. 수강생이 12명인데 전부 다 사연이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거울 앞에 서보라고 했어요. 전신 거울이요. 전 거울을 오래 안 봤어요. 3년 동안 거울 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거울에 비친 제가 낯설었어요.
근데 아들네 복도 거울에서 봤을 때랑은 달랐어요. 그때는 구부정한 등, 부은 무릎, 지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등이 조금 펴져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올레길 걸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펴진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 어머님 눈빛이 좋으세요. 뭔가 단단한 눈빛이에요. 단단한 눈빛이래요. 3년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파스 냄새 맡으며 새벽에 일어나던 제 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제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제 값어치를 숫자로 매기고 제 인생을 되찾은 뒤에야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수료 발표인 날 전 런웨이를 걸었어요. 작은 구청 강당이지만 조명도 깔아놨고 음악도 틀어놨어요. 관객석에 미숙이가 앉아 있었어요. 폰으로 동영상 찍으면서 "혜수가 멋있다." 소리치더라고요. 런웨이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3년 전에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사골기름을 걷고 있었지. 남이 시키는 대로 색깔별 스티커를 붙이고 나긋한 목소리에 매일 찔리고 그래도 참고 참고 또 참았지. 근데 지금의 나는 런웨이를 걷고 있어요. 새 운동화 신고 등을 펴고 정면을 보고. 여러분, 전 아직 1억 2천을 다 받지 못했어요. 아들 내외가 매달 조금씩 보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보다 중요한 걸 이미 받았거든요. 제 자신을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강혜숙이라는 사람을 되찾았어요. 시우요? 가끔 봐요. 한 달에 한두 번 아들네 집에 가서 얼굴 보고 와요. 시우가 여전히 "하미, 하미" 하면서 달려오면 안아줘요. 근데 이유식은 안 만들어요. 사골기름 안 걷어요. 그건 부모가 할 일이니까. 며느리요?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현관에서 맞아줘요. 눈을 마주치면서요. 커피도 내려줘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무수리 취급은 안 해요. 제 앞에서든 뒤에서든요. 아들이요? 지난달에 처음으로 제 생일을 챙겼어요. 케이크 사들고 시우랑 왔더라고요. 시우가 초 불면서 "하미 축하" 하는데 그때는 울었어요. 1년 넘게 안 나오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눈물이 아니라 녹는 거예요. 그동안 딱딱하게 얼어있던 게 녹는 거예요. 전 앞으로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시니어 모델 강좌 끝나면 다음엔 수영을 배워볼까 해요. 미숙이가 같이 하자고 하거든요. 무릎에 좋대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덜 가니까. 그리고 미숙이한테 이런 말 했어요. "미숙아, 우리 겨울에 온천 여행 가자. 내가 내 돈으로 쏠게." 미숙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쏜다고? 해숙이 변했다. 변했어." 변했죠. 변해야죠. 62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면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저랑 같이 주먹 꽉 쥐셨죠? 무수리, 가성비, 세상에. 어떻게 자식 키워주는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그 중간에서 "엄마가 참아라. 지훈이가 예민하다." 앵무새처럼 떠들던 그 아들놈. 아유, 제가 대신 등짝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니깐요. 그런데 우리 혜숙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요? 문 딱 잠그고 1억 2천만 원짜리 청구서 들이미실 때 저 정말 속이 다 뻥 뚫렸습니다. "가성비면 가격 있는 거다."라는 그 말씀. 정말 명언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 주는 희생이 공짜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줘야 합니다. 혜숙님이 새 운동화 신고 제주도 바다를 걸으실 때 저도 같이 걷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그 길. 그게 얼마나 눈물 나게 행복한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시청자 언니들도 이제는 사골길은 걷는 대신 내 인생의 향기를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짐으로 꽉 찬 작은 방 대신 여러분의 꿈으로 채운 넓은 세상을 보세요. 오늘 저녁엔 혜숙님처럼 나를 위해 예쁜 옷 한 벌, 맛있는 커피 한 잔 꼭 대접하세요. 여러분은 무수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드리는 사이다 엄마였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내일은 더 행복하게 잘 자요, 여러분.